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전에 국정 운영 성과와 방향 관련해서는 영상 설명이 있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받기 힘든, 어려운, 불편한 질문들을 정말 자유롭게 기자들이 질문할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로 들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저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네.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기자들에게 쭉 물어봅니다. 무슨 질문할 겁니까? 무슨 질문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을 할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 질의 대상에서 좀 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질문자를 지명하는 거. 예. 그냥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사회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저 사람이 좋은 질문 하나 나쁜 질문 하나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고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의 약속을 그냥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최상병 특검법 관련, 본인들이 그 청와대나 대통령 본인이 불편할 만하고 민감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내용,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갖거나 아니면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답변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게 저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변화 의지와 변화의 정도를 느낄 것이다. 근데 변화의 의지와 정도가 약하다고 본다면 이 정권은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종결됐다는 어떤 선언을 받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그것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심판 민심을 가져갈 거고, 그럼 민주당은 결국은 국회 내에서 일정 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명분을 축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답변을 하느냐,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어쨌든 얼마나 진심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죠. 진솔한 답변이 대통령을 내놓을 수 있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제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 질문 다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렇게 안 받는다면 내용까지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미 거기에서 불편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질문이 불편한 거를 받고 거기에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만약에 형식이 그런 식이라면 이미 답변 내용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는 기자회견이고 변했다는 말과 보여주는 모습은 제스처 내지는 보여주기, 신용 내기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국민은 판단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묻는 그런 질문 말고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국민들은 기대를 하면 될까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죠. 안 그러면은요, 또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국민의힘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클 거예요. 그럼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국정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운영의 반전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초의 약속대로 의제 조율 없이 기자들 질문 다 받고 대통령 솔직한 말씀 다 하시고 이 말씀대로만 기자회견 진행되면은요, 성공적인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조금 답변을 길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1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거라서 기자들이 얼마나 후속 질문을 치밀하게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사회자가 이제 좀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기자분들 오랜만에 만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오랜만에 섰는데 기자분들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십시오. 시간 좀 제한 두지 말고
다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국민들이 대통령 평가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지 말고 좀 기자회견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딱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슨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자라면요,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수준이 무지몽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여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최상병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는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느끼고 계시냐 그쵸, 이 예. 질문을 하실 것 같다. 예. 소장님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이 예.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평가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좀 인간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네. 관전 포인트가 많은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최장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의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답을 해야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는 밝히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이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특검이 아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내놓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 정도까지 간다면 국민들은 좀 공감을 하겠죠.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책을 그렇죠. 마련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는 게 자기만의 대응이면 안 되고 예, 국민들이 납득할 느끼기에 해소가 될 만한. 예. 당연히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게 저는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답변이 이미 예정돼 있을 거라고 추측하세요?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시고요. 대통령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조차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죠 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더 높고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명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보신다면 예. 이 답변을 제외하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한번 좀 긴밀하게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밝힌 이원석 총장의 입장 잠깐 들어보시면요.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원칙론적인 입장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시점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수사 지시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좀 잠재우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현 정권의 지지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 현 정권과의 약간의 거리를 좀 확보하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또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특검에 대한 명분을 조금 희석시키고 빼앗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목적들은 약간 상호 상충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벌다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 포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왜?
그것이 아니라면 저런 엄정한 수사의 자세, 지시, 표현 이런 거는 일찍 나왔어야죠. 국민의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불신이 높아지기 전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진즉에 나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용산의 거리두기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과 특검을 무마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 스스로가 이 위기를 좀 털고 가기 위함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그런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에서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은 이번에 좀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수사는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의 수사와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은 인지를 언제 했느냐. 인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배우자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과연 대통령까지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어쨌든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서면 조사할 거냐, 아니면 검찰청 출두 조사 시킬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대면 조사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면 조사해서 그냥 이거는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무혐의, 면죄부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권에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석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이어가기에 앞서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직접 이제 소환 조사하는 가능성 네. 그리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가능성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검찰이 엄정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씻으려고 한다면 과거에 야당 인사들에게 했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연출을 해야 연출이 아니라 뭐 진심으로 해야 사실은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없다면 결국 국민들은 역시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 있네. 다른 데는 뭐 별건이라고 의심받을 정도까지 낱낱이 샅샅이 먼지 털듯이 털면서 김건희 여사는 형식적으로 불러서 형식적으로 물어봤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그 명품 가방을 준 쪽이죠. 최재형 목사 처벌하는 걸로 끝나는 이번 수사가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대통령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을 답변을 듣는 셈이죠. 국민은 무지몽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지하고 몽매하지 않습니다. 예. 예. 국민적인 역풍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 반감이 더 높아질 거다 보여지고요. 참고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 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더라도 검사가 대통령실 가가지고 어떤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대통령실 기록관 가가지고 뭘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장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주면은 대통령실에서 그 영장에 나온 대로 그냥 압수수색하는 것을 예를 들면 컴퓨터라면 거기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걸 전달해줘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수사 지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골라서 약속 대련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서 이 명품펜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본인과 뭐 배우자 이런 분들이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기도 했고 진행 중이기도 하잖아요. 본인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럼 과거에 본인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할 때 어떠한 권력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말씀을 조국 대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약 이런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면 아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당신들은 왜 존재하느냐? 권력에 그렇게 굴종하고 권력 수사 못하는 집단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 그래서 용산 검찰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배경은 이유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검찰의 역사를 보면 검찰은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의 지속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추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표현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의구심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은요,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단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표현을 조금만 수정하셨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있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표현을 수정했다면 예.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뭐 양평 땅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임기 내에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필요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산과 검찰 사이에 어떤 갈등이 나오고 있다. 이 배경으로 근거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 서초동에서 나오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저는 민정수석 임명이라고 봐요. 오늘 임명된 예. 김주현 전 차관이요? 네, 갑작스럽게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 그것도 법률가 출신을 대통령은 말씀하셨죠. 법률가 출신이 민심을 파악하는데 더 뭐 유리하다, 아니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저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민심을 파악을 하는 것은 뭐 시민 뭐 소통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수석이 할 일인데. 네. 법률가가 어떻게 민심을 파악을 할까요? 법률가들은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민심이 딱 오면은 이게 법에 위반되나 안 되나 이거부터 파악하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정서가 어떨까, 판단이 어떨까, 눈높이가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의심하듯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것은 특검 정국에 대한 대비, 또 하나는 지금 약간 느슨해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정수석 신설된, 부활된 이 관련해서 이야기 넘어가기 앞서서 이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열흘 사이에 관련자 3명을 소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도 이제 윗선 이런 소환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렇게 속도가 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본 이후에 특검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 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가 인력이나 여건이 열악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못 다가가니 특검하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는 최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세상만사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저런 말을 국민이 신뢰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의구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러면서 늦춰지면 늦춰지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이 작동됐어야 된다. 그렇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예. 검찰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이 국민의 의구심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게 움직였다면, 적절하게 움직였다면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이고 합리적이네, 맞는 말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막판에 몰려서 얘기를 하니까 막판에 몰린 거를 좀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시간을 벌어서 또 어떤 꼼수를 생각해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에 쌓이게 되잖아요. 이 정도 불신에 쌓였으면 그냥 쿨하게 받아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먼저 해법을 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장님은요?
해야죠. 특검 해야 됩니다.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한 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특검이 현실화가 되면은 특검이 그 자료를 넘겨서 수사의 속도나 깊이와 내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이번 21대 국회 때 최상병 특검이 이제 재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돼버리면은 22대 국회 가서 다시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패스트트랙 태우더라도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나 뭐 증거인멸 부분도 8월 달에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빨리 조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좀 시간을 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처럼 뭔가 좀 조건부 수용이라는 요 부분에 좀 우리가 합의에 이르면 이걸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 민주당은 절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꼼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우려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은 지금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신의 한 수 같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때는 뭐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또 약간 입장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해왔다는 신뢰를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데 그것만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뭐 정해줘야죠, 뭔가를. 공수수사가 지금 속도면 어느 정도면 끝나니까 공수처에도 물어보고 해서 이때까지는 반드시 끝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토를 달지 않고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민의 어떤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조건을 단다면. 예,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좀 수정하자라는 것도 국민의힘 주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좀 비주류 쪽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주류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무조건 반대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 많이 지지를 해줄까요? 야, 그래 정말 잘 방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칭찬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한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한다라는 인식은 아마 정권에게 더 뼈아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최상병 특검이 대통령을 향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잖아요. 예. 과연 그걸 막는 것이 그냥 옳은 것이냐, 더 좋은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검들은 민심에 그 기준을 둬야 된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직기관이나 법률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 대비용이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제가 답할 문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민심 수렴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이게 취지인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너무 옹색하죠. 민정수석실 그럼 하나 만들면 민심청취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대통령 본인이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태도를 바꾸면 민정수석실이 없어도 됩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정수석실을 10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은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어기는 게 임무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기는 게 임무가 아니면 차라리 특감반 같은 것을, 특별감찰관 같은 것을 네. 한 10명을 두시든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한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저를 감시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석 기능, 그러니까 민심 청취의 기능은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죠. 물론 그 또한 답은 아니에요. 답은 대통령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은요,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불신을 키우는 거라고 보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 사정 기능에 훨씬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은요, 권력을 가지면 그걸 더 쓰려고 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게 속성입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 다가서 민심을 청취하는 데 더 힘을 쓰겠습니까? 자기 편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누릴 것에 더 힘을 쓰겠습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아주 철인이라면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들이 저거를 그래 저거는 철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부작용으로 지목이 됐던 사정 기능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그 제도 그런 부분을 아예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만드시든가요. 그러면 그 기능이 있는데 제외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소장님 평가는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독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 처음 이렇게 만들 때 민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 때 민심 청취를 해서 만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의 말씀과 뜻대로 민정수석실이 움직일 것이냐 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민정수석실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글쎄요, 그게 제도상의 문제일까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분의 판단과 생각과 신념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법무부에 있든 민정수석실에 있든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리 이 사람은 안 돼요라고 올려도 그냥 이 사람 시켜라고 하면은 그런 검증 기능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두고 안 두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왕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으니 네. 이러한 역할만큼은 핵심 역할로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조언을 좀 하시면요. 글쎄요. 저는 민정수석실 부활은 지금 타이밍에는 어떻게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정기관과 관련된 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건 누가 봐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레임덕을 막고 그리고 본인한테 다가올 어떤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뿐이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선시한다면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죠. 국민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죠. 근데 지금 타이밍에 하면 이거는 누가 이거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예, 소장님 조언을 그래도 하시면요. 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냥 대통령 말씀대로 민심 청취에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힘 빠져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 여태까지 기대를 안 하니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 여태까지 느낌은 해보지 뭘까요? 않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과연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이 왜 있냐고요. 그 기능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상황실 왜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민정수석을 데려다 놔서 민심 청취를 더 강화하겠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할지.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으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령 비대위인데 근데 당헌상 보면은 이 비대위가 구성될 때에는 비상 대권을 부여하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혁신 쇄신해야 될 분야들이 많잖아요. 6월 말 7월 초 얘기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그 당원 당비상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행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읽힙니다. 원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당대회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경도 시사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할 게 없다.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뭐냐면요.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예. 국민의힘은 보수 가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과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게 뭐가 틀린 얘기일까요? 보수의 정체성을 지금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받았나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보수 정체성이 뭘까요? 대통령에게 다른 얘기하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이건 보수 정체성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야. 전 그렇게 읽히거든요. 중도층으로 계속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수층 더 대동단결해야 돼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마당 안에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비대위원장이 혁신과 개혁을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보수 정체성 확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당원 당규를 좋아 민심 50, 뭐 국민 뭐 당원 50, 뭐 전당대회 연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보수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쳐 쓰겠다. 네. 이렇게 해석은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대요. 사이비 보수는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보수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지키겠다. 지금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 그렇죠. 대통령과 혼연일체되는 그러한 국민의힘 만들겠다. 전 그렇게 읽혀져서 기대할 게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대룰도 변경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아니 보세요?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이런 기존의 생각이 생각이시면. 이런데. 네. 그러면은 당원들은 야 그래 그럼 보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대통령과 호흡 맞는 사람을 이번엔 당대표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요 총선 전과 뭐가 달라지냐고요. 변화하고 혁신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방향과 목표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썩 좋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읽으세요? 같은 의미로 들으셨어요? 저는요. 네.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다, 혁신형이다 이런 건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걸 뭐 비대위를 만들면서 누가 규정해주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이 뽑히면 비상대권을 위임받아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행사함에 있어서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뭐랄까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전에 빠르게 다음 당대표,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뽑는 데 매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지금의 형태가 문제가 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뽑기 위한 노력을 한다. 예. 혁신과 쇄신을 한다. 이건 전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혁신과 갑자기 쇄신을 보수- 한자로 읽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보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 이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맞게 발맞추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보수의 정체성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 수구가 되는 거예요. 수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수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권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신장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개인의 기본권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진보의 가치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한 개인, 특정 개인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완전 기득권, 특권을 위한 수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보수가 시대에 맞게 변해가야 되고 발전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아, 그래 이게 좀 발전적으로 하시겠네 이렇게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에서 지금 보수라는 단어가 나와서는요, 국민의 관심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 변화, 개혁, 청년, 중도, 미래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보수 정체성 확립. 이거는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메시지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은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앞으로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황우여 비대위 이 자체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건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의원 이렇게 3자 구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명은 누가 유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희망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말씀해 보시죠. 희망을 읽기는 참 힘들다. 왜냐하면 총선 직후라는 말을 저는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요. 총선 직후면은 변화된 모습을 느끼게, 국민이 느낌으로 알 수 있게.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게, 확 느껴지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쓴소리, 뭐 일부러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말고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일부러 막 그 폄하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뭐 유승민 의원 그런 분들이 뭐 그랬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분에 가까운 분들이 나왔어야 국민들이 볼 때는 눈에 확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세 분은 기본적으로 친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이 수도권이든 아니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기본적으로 친윤들이고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3명 중에 굳이 그러면 누가 제일 낫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 분과 개인적인 인연이 뭐 조금씩 있어요. 예. 있다 보니까 좀 뭐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안정감도 좀 있고 옛날에 기재위에서 간사를 하면서 협상하는 걸 보면 그나마 그래 권력의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염치를 조금 차리려고 하는 약간은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서 그중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변화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어서 추경호 의원도 이제 대구 출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번 지역 당선자 중에서 64% 정도가 영남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내대표가 뭐 당을 바꾸거나 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만한 권한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져야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되게 어렵고 힘든 난이도가 높은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 구성 협상부터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원장 어떻게 할 거냐, 법사위 운영이 지킬 수가 있느냐, 야당에서 제기하는 각종 특검 법안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 숙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지키기에 급급한 상당히 난해한 그런 원내대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주당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면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했는데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발언을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명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 기동대 역할을 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 기동대 원내대표단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원내대표단의 면면 자체가 뭐 개혁 기동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코드 맞추기를 위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곧 자신의 어떤 기반 내지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위한 어떤 사익 추구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는요, 기본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상황을 미리 상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힘을 몰아준 상태입니다. 예. 그 힘은 절제되고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쓰여져야 더 큰 박수를 받고 더 큰 지지를 얻을 것인데 지금 저렇게 쓴다면 현 정권과 여권과 다를 게 없다라고 계속 치부될 것이고요. 지금은 현 정권과 여권이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이 용인되는 정도 수준에서 갈 겁니다. 그러나 여권과 정권이 만약에 변화를 조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주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기둥 중에 하나가 빠진 것처럼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균형감 있게 원내를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지 않아도 예. 조금만 참으면 국민들이 하라고 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들의 일성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현재 기류에 대한 표현 단어는 뭐 단일 대오 그리고 강성 모드, 강경 모드 뭐 이런 거로 읽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성 이재명 이렇게 전 읽혀져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든 코드를 맞추고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구출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2027년 대통령 만드는데 본인들이 기동대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해라. 그래서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민주당의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 딸 입시 비리 수사, 검찰 수사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 검찰 수사도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데 국회의 권력을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도로 내로남불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력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해야지 자신들이 당하고 억울했던 일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 권력을 이용하면은 국민들 또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민주당도 안 되겠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자랑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어떤 권력 구도 사이에서 힘자랑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사법적인 영역인데 어떻게 의원들이 구할 수 있나요?
법사위를 할 거 아니에요. 상임위 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원도 와서 국정감사 받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뭐 자신들이 원하는 질의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192석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사법부에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행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사법부도 자신들을 위해서 바꿔야 될 법안도 많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과 어느 정도 거래나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짧게 덧붙이시겠어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저는요, 장성철 소장이 하신 말씀 예. 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자신들의 한풀이, 복수, 보복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제발 귀감이 되고, 그리고 그 제도가 만들어낸 자리들이에요. 제도가 만들어낸 자리. 제도가 만들어낸 자리에는요, 그 제도에 맞는 직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직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